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서의 사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였죠? 이번 시간에는 독서의 기술 그리고 과학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나 그 다음에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 세 가지는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뭘까요? 셋 다 어려워요. 네, 그게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짚어보면요, 무엇이 비슷하냐면 핵심 출제 요소가 같습니다. 핵심 출제 요소는 뭐냐면 개념과 원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1문단, 2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원리 방법, 그러니까 그 여러 원칙과 관련된 원리 방법을 이해하는 읽기를 하고 그 정보들을 가져다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술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요, 원리 방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리 방법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정보를 가져다가 문제 해결의 키로 쓰는 데 있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즉 어떤 점에서 내가 보완을 해야 하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그 공부 이번 시간에 함께 잘 해서요, 우리 어려운 경제, 그 다음에 기술, 과학에 대한 대응력을 제대로 한번 잘 기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술 예측하기부터 하겠습니다. 27번 보도록 하지요. 27번 선택지, 세부 정보 이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이런 것은 읽으면서 풀어야죠. 그래서 지문 읽으면서 27번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앞부분에서 반복되는 말이 보여요. 좀 낯선 용어이기도 하네요. 뭡니까? 부호와 절대값이란 말 체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 짚어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했죠. 자, 그 다음에 28번 4비트를 1워드로 처리란 말이 있는데, 거기에 워드란 말 낯선 말입니다. 어떤 용어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 체크해 놓고 그것의 개념 이해하는 읽기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선택지의 서술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기역에 비해 니은은, 이렇게 기역과 니은의 어떤 차이점을 출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가나의 사례가 있고요. 가나의 사례를 봤더니 둘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1의 보수법, 2의 보수법이란 말이 딱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출제 요소로 짚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30번으로 가서요, 보기와 같이 가의 이유를 설명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이유를 글 읽을 때 역시 잘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쵸? 출제 요소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차이점을 파악할 때는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점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기역, 니은과 관련해서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잘 파악하는 읽기 해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보면서요, 27번 해결을 할게요. 1문 단위예요.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의 개념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비트의 개념 각주에도 있어요. 각주에 보면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에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그러면 최소 단위란 말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또는 1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트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했고요. 물론 비트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워드라고 한다. 워드라는 말이 아까 28번의 문두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출제 요소니까 이 개념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수 정해져 있다. 이 정해져 있는 비트수를 워드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사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 더하기 4 패턴이에요. 여기 4는 뭘까요? 사례. 개는 뭘까요? 개념.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인데 이런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64비트 컴퓨터는 64개의 비트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4개의 비트가 1워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비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비트 컴퓨터는 4비트를 또 역시 1워드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쭉 읽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다음 문단을 읽을 때 사실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거나 아니면 눈과 혹은 손으로 짚었어야 됩니다. 뭘 짚으란 얘기냐면 이거죠. 여기 지금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단과 문단 간에 이렇게 내용이 사실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어떤 원리 방법,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원리 방법이 지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 크게 양의 정수를 표시하는 방법과 음의 정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크게 내용이 나뉜다. 이 생각을 했어야지 30번 문제의 답을 빠르게, 보다 쉽게 골랐습니다. 30번 문제의 답을 잘 못 골라서 이거 뭐지 하면서 답을 찍은 학생들도 꽤 있을 텐데 글의 내용 구조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단 간에 대비되는 내용 요소는 반드시 짚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 보면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0으로 표시한대요. 양의 정수를 표시할 때는 0으로 일단 제일 왼쪽에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최상위 비트예요. 그 다음에 양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0이라는 게 양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양수. 이 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리 방법과 관련해서 나머지 3개로 이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낸다고 하면 양의 정수 절대값 당연히 나타내면 되는 건데 0, 1,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0, 1, 1에서 제일 왼쪽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양수 표시하는 거죠. 제일 왼쪽 최상위 비트 0, 양수.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111이 정수의 절대값 7을 이진수로 이제 나타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와 관련된 정보를 각주에서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라고 되어 있고요. 10진수 0, 1, 2, 3, 4, 5, 6, 7을 이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거기 다 값을 줬어요. 그래서 7은 111이죠. 그러니까 이 111이 7이라는 거 금방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이진법, 10진법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계산이 빠르게 머리에서 이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1이 있으면 자 여기서부터 2의 0, 그 다음에 2의 1, 2의 2 이렇게 금방 계산해서 7이다라는 것을 구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주에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 111이 7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의 정수 7이죠. 플러스 7. 이 플러스 7은 결국은 0, 111로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양의 정수 7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문단의 끝부분에 무엇이 하나 더 나와 있냐면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데이터 비트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 데이터 비트의 개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리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비트의 개념도 주목해 줬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제일 왼쪽 최상위 비트 0은 이건 플러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 111이 바로 뭐다? 데이터 비트다. 이렇게
데이터 비트의 개념 이해해야 했죠? 그럼 이제 1문단 봤습니다. 1문단과 관련하여 27번에 1번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한다라는 규칙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왜 0으로 표시하는지 그 이유가 1문단에 있습니까? 관련 정보는 있지만 그 이유는 1문단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27번 1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이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 4번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는 비트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7번에 4번은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는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뭘로 표시한다? 1로 표시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한다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딱 대비되는 짝을 주목을 반드시 해줬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 이 011이 10진수 3이다라는 것을 각주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11에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이면 1011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는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이너스 3을 나타낸 거다라는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1이 음수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절대값 3이니까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수 표현 방식을 이제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호와 절대값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개념 혹은 뭐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한 건데요. 부호와 절대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대요. 이거 기술 제재죠. 기술 지문 읽을 때는요. 한 개가 나와 있으면 한 개는 출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다라는 걸 주목을 해야 했고요. 예를 들어 7-3을 계산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은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니까 제일 왼쪽 최상위 비트 0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7은 111이죠. 네, 그리고 7-3은 7 더하기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음의 정수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냐면 1011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111 더하기 1011로 표현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했고요. 컴퓨터에서는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1에 1을 더하면 바로 윗자리 숫자가 올라가 10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진법은 2가 되면 한 자릿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0111 더하기 1011 이렇게 되면 2죠? 그러면 0이 되면서 한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진법이니까. 그리고 여기 3이니까 이제 1이 남고 여기 2 한 자릿수 올라가죠. 2 되면 한 자릿수 올라가니까 그럼 한 자릿수 올라가는 거고 그럼 또 2가 되니까 0이 되면서 여기 한 자릿수 올라가죠. 그럼 또 2가 되니까 0이면서 한 자릿수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비트 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함께 읽고 있는 사례는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 즉 하나의 워드가 4비트인 경우인데 지금 5비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워드를 초과한 거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오버플로. 그래서 이렇게 오버플로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했어요. 부호와 절대값의 한계,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다. 한계고요. 계산값이 부정확하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앞에서 본 겁니다 이미. 그래서 한계를 나타내는 정보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내요 라고 되어 있는데 000은 원래 0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플러스 0인데 제일 왼쪽은 플러스 나타내잖아요. 0은 플러스 나타내죠. 그리고 000은 당연히 0이죠. 그렇죠. 원래 이런 0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도 이 맨 왼쪽은 마이너스 표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비트의 값은 0이에요. 그럼 이것도 0이잖아요.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이나 다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0을 이렇게 000이랑 100으로 나타내니까 하나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는 훨씬 표현의 일관성 떨어지죠. 하나로만 나타내야 일관성 있는 건데 두 가지로 나타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이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까지 주목해서 이해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단 봤고요. 이 문단 관련해서 27번 2번 선택지 부호와 절대값. 우리가 부호와 절대값이란 말 예측하기 할 때 체크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서 부호와 절대값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빠르게 2번 선택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부호와 절대값에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0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럼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7번에 2번 선택지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컴퓨터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문단에서는 부호와 절대값을 우리가 그 원리 방법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1의 보수법을 또 다음 문단에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27번의 3번 선택지와 관련하여 컴퓨터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 부호와 절대값도 있고 1의 보수법도 있고 다음 문단 보면 또 2의 보수법도 있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7번에 3번도 적절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27번에 2, 3, 4, 5 다 판단했고요. 그렇죠? 다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에 대해서는 아까 1문단 읽고 1문단에 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1번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렇게 27번의 답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했고요. 자, 1의 보수법입니다. 1의 보수법도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문단에서 양의 정수를 표시하는 방법 읽은 거고 2문단에서 음의 정수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호와 절대값,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1의 보수법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수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했어요. 보충을 해주는 수라는 건데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또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했는데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의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말이 살짝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말을 사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개념 더하기 사례잖아요. 계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에 대한 1의 보수 이 말은 결국은 A에 대한 n의 보수 요 A1, N1 이렇게 대응시켰어야죠. 그러면 1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야 1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A와 합이 n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야 1이 되느냐 그거는 0이니까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죠. 그리고 0에 대한 1의 보수는 얼마냐? 즉 0에다가 얼마의 값을 더해야 1이 되느냐? 그건 당연히 0에다가 1을 더해야죠. 그래야 1이 되죠. 그러니까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보수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했고요.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그렇죠? 최상위 비트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1로 표시합니다. 그럼 부호와 절대값이랑 똑같죠? 그렇다면 부호와 절대값과의 지금 공통점 파악을 한 겁니다.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릿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릿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낸다. 이거는 차이점이네요. 아까 부호와 절대값은 데이터 비트를 그냥 절대값으로 그 10진수의 절대값을 2진수로 바꾼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의 보수법에서는 데이터 비트의 값이 그냥 그 절대값을 2진수로 바꾼 값이 아니라 그 2진수로 바꾼 값에 또 보수, 어떤 보수? 1의 보수. 이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이제 주목한 상태에서요. 1의 보수는 각 자릿수에 대해 합이 1이 되는 수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1이 되는 수이므로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법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절대값 3.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3에 해당되는 이진수는 각주 보면 0, 1, 1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0, 1, 1인데 1의 보수니까 결국은 합이 1이 되는 거니까 합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0이죠. 요 1에 대한 요 1의 보수는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보수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의 보수 1000이 데이터 비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부호와 절대값과 데이터 비트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정보로 중요하게 여겼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했다고 한다면 28번에 5번이 답이라는 걸 매우 빠르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측하기 할 때부터 기업과 니은의 차이점이 출제 요소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해할 때부터 기업과 니은, 부호와 절대값과 1의 보수법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주목을 하니까 바로 답이 금방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읽기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 비트가 되니까 1002 데이터 비트가 되니까 맨 왼쪽 최상위 비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1을 덧붙이면 자 100에다가 맨 왼쪽에 1을 덧붙이면 1100이 되죠. 그래서 1의 보수법으로 마이너스 3을 표시를 하면 110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해요. 그러면 여기 오버플로가 발생할 때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한다는 것도 역시 차이점이죠. 부호와 절대값에서는요 오버플로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칙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별도의 규칙을 활용한대잖아요.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 주목해 주라고요.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계산값이 정확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나 계산값이 0000 또는 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차이점으로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또 0을 나타내는 문제는 여전히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0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걸 주목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플러스 0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0입니다. 자, 이건 맨 왼쪽 최상위 비트가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텐데 이 111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데이터 비트의 보수입니까? 어떤 데이터 비트의 이거는 보수죠? 000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요 1000을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낸 결과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걸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낸 결과다. 그러면 이 값은 뭐입니까? 마이너스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여전히 이 두 개의 0이 있는 문제가 계속 있다. 한 개로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이나 1의 보수법이나 0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부분을 이제 넘어갈 텐데 이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양의 정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있는 0입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이 0에다가 1의 보수법, 음의 정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또 0을 표시하는 게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0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가로 보겠는데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음수 표현 방식이 2의 보수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의 보수법과 관련해서 0이 한 가지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0이 하나로 표시가 되는지. 2의 보수법은 자 여기 원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는데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법으로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한대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비트에다가 이제 이 1을 더하는 요 방법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마이너스 3을 2의 보수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진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뭘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그러면 3 절대값 이진수로 나타내면
011이라는 것 각주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내야죠. 그러면 011에 대한 요 011을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요거의 이제 보수는 1의 보수는 0이죠.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도 0이죠.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1의 보수 100이라는 거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더합니까? 1을 더한다고 했어요. 그럼 1을 더하면 101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비트가 어떻게 됩니까? 10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 최상위 비트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음수를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것은 1입니다. 그러니까 1, 101 이렇게 2의 보수법으로 마이너스 3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01이 된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해야 했고요. 7-3을 2의 보수법으로 계산을 해보자요. 7-3 여기서 순간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했던 건 뭐냐면 7은 부와 절대값이든 1의 보수법이든 2의 보수법이든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 7은 양의 정수니까.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방법은 음의 정수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7은 그냥 양의 정수와 관련해서 여러분 각주 보고서요. 어떻게 이 7을 이진법으로 나타내는지 빠르게 확인하면 돼요. 11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양의 정수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0111이죠. 그렇죠? 플러스니까 맨 왼쪽 플러스 나타내는 0. 그 다음에 절대값 7은 이진수로 11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3은 7 더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7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에 이 7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7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이 마이너스 3은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줘야죠. 2의 보수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을 2의 보수법으로 이제 나타내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10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7 더하기 마이너스 3, 1101 이렇게 되는 거죠? 110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연산하면 자, 두 개 1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럼 2가 되니까 한 자리 올라가고요. 11 또 2가 되니까 한 자리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면 2 한 자리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11, 2가 됩니다. 그럼 0이 되면서 한 자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1입니다. 그러니까 10100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5비트네요. 4비트가 1워드였습니다. 그러면 4비트 초과하는 거죠. 오버플로어예요. 근데 2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어가 발생하면 초과된 비트를 어떻게 한답니까?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 그러면 0100 나오죠? 그럼 이제 이 값은 자, 여기 0은 뭐가 됩니까? 양수입니다. 양수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100은 10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각주 참고하세요. 100은 각주 보면 10진수로 바꿨을 때 4입니다. 그럼 플러스 4죠? 7-3은 4죠? 계산값 정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값도 정확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지문 다 보면서요. 27번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8번 해결을 하겠습니다.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기억과 니은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는데,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에서 오버플로 발생하는 거 우리 읽었었고요. 2문단에서. 그 다음에 3문단에서 1의 보수법과 관련해서 오버플로가 발생한다는 것도 봤었습니다. 둘 다 오버플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처럼 말하는 거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기억에 비해 니은에서 정세 절대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든 니은이든 데이터 비트는 세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데이터 비트가 세 자리라는 얘기는 비트 수가 세 개라는 얘기잖아요. 둘 다 비트의 개수는 같았습니다. 3번입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이다 라고 되는데, 기억이든 니은이든 둘 다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는 둘 다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4번, 니은에 비해 기억에서의 계산값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기억과 니은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부와 절대값에 비해 1의 보수법이 계산이 정확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부와 절대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다고 했어요. 계산값이 부정확하대요. 그런데 3문단 끝에 보면 1의 보수법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냐면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하면 더 정확한 것은 니은이다. 그래서 기억에 비해 니은에서의 계산값이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기억으로 표현한 음의 정수를 니은으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 비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서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1011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에서는 이 마이너스 3을 1011로 표시했죠. 그럼 여기서 데이터 비트는 011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표시를 했습니까? 이 이해 보수법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1100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데이터 비트예요. 그럼 데이터 비트가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011과 그 다음에 100으로 데이터 비트가 다르다는 것 읽을 때부터 우리 주목했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금방 고르는 겁니다. 적절한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1의 보수법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4-7을 계산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보수법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계산하는 거를 빠르게 좀 해보면 4는요 양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의 보수법이든 2의 보수법이든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없어. 그쵸? 그냥 4는 자 맨 왼쪽 0이라고 표시하고 0이 플러스니까 절대값 4 이진수로 나타내는 거 찾아서 빠르게 적으면 돼요. 그럼 이 10진수 4는 이진수로 표시를 하면 뭡니까? 요 4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100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1, 000이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요거는 4 더하기 마이너스 7과 같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7을 나타내려면 일단 요 7이라는 요 절대값의 이진수 값을 이제 이진수 나타낸 값을 찾으면 111입니다. 그러면 111이고요. 그리고 1의 보수법이니까 요 각각의 이제 보수를 생각을 하면 1의 보수를 생각하면 000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음수 나타내는 1, 그 다음에 이거 보수로 나타내는 000 갖다 붙이면 1000입니다. 그래서 요 1의 보수법으로 요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은 00, 1, 1, 110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요.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도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야 되고 마이너스 4도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2의 보수법이라는 것은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거기에다 1을 더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는데 1100이었습니다. 그럼 1100에다가 1을 더해야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1100이 돼요. 1101이 돼요. 그렇죠? 110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를 2의 보수법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야 될 텐데 일단 자 제일 왼쪽 마이너스니까 1일 테고요. 이거는 왜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랑 같으니까 요걸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4 제일 왼쪽에 마이너스니까 1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부호와 절대값으로 이제 나타내면 4의 절대값 4 그것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지요?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제일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비트에 대한 것을 1의 보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0 1의 보수 1의 보수는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00이니까 11 이렇게 됩니다. 101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더해줘야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2의 보수로
이제 나타내는 것은 여기 1011에다가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1을 더해지면 여기 2가 되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 올라가고요. 그럼 또 역시 또 2가 되면서 여기 0이 됩니다. 그럼 여기 한 자리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100이 되죠. 그래서 11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를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00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1101 더하기, 즉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 1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1은 0이고 2가 2니까 0이 되면서 한 자리 더 올라가죠? 한 자리 올라가면 1이 하나 남으면서 2 된 거 한 자리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11001이 되죠? 그래서 요 나의 계산값은 이게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요. 가의 경우에 0100에 1000을 더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계산했습니다. 0100에 1000을 더합니다. 그러면 1100이 되죠? 그래서 1100이 되어서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4비트, 4자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번 선택지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모두 계산 과정에서 1의 보수가 활용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이너스 7을요 1의 보수를 이용해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도 일단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 1을 더해서 1의 보수를 바꾼 값에다가 1을 더해서 2의 보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1의 보수가 활용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2번 선택지도 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가의 경우에 4의 데이터 비트는 1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의 경우에 4는 양수입니다. 양의 정수에 여기 데이터 비트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 마이너스 4의 데이터 비트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의 여기 데이터 비트 100이네요. 같네요. 같게 나타나겠군. 적절합니다. 근데 4번을 보면 나의 경우에 오버플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된 비트를 버려야겠군이라고 되는데 2의 보수법을 이용한 경우에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제일 왼쪽 이거 버린다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버립니다. 그렇다면 4번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나의 경우에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요 100에다가 1을 바로 더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1의 보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1을 더해야 2의 보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절대값으로 나타낸 다음에 바로 1을 더한다고 하고 있어요. 원리 방법을 잘못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5번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9번 했고요.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가의 이유를 설명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두 개는 그냥 아예 답을 판단할 때 배제를 했어야 돼요. 뺐어야 돼요. 왜요? 지금 여기 보면 A로 표현된 B예요. 근데 지금 A에 제시되어 있는 1의 보수법이나 부호와 절대값은 이건 둘 다 음의 정수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일 왼쪽에 이렇게 0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건 양의 정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의 정수를 나타내는 거,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번거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이것들이 이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낸 표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당연히 부호와 절대값으로 나타낸 표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맨 왼쪽이 양이니까, 플러스니까. 그래서 1번, 3번은 아예 여러분이 그냥 빼고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이런 사고를 안 하면 여기 답 헷갈립니다. 헷갈리게 돼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 구조 자체부터 1문단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문단부터 3문단, 4문단까지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렇게 내용 구조가 딱 나뉘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거는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양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1의 보수법에 해당되지 않고 부하 절대값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상태에서 자, 1의 보수법으로 111이 0이죠. 이거는 여러분 1의 보수법에 관한 그 3문단의 끝에 보면요. 111이 0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1의 보수법이 요 111이 0이라는 것은 3문단 끝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이건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1만 더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더한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제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2니까 2가 되면 이진법에서는 자릿수가 올라가니까 여기 0이 되면서 자릿수가 올라가죠. 그럼 또 2가 됩니다. 그러면 0이 되면서 자릿수가 또 올라가죠. 그럼 또 여기 2니까 0이 되면서 자릿수가 올라가죠. 그럼 또 여기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죠. 근데 2의 보수법에서는 이렇게 오버플로가 되면 제일 왼쪽에 거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0000만 남잖아요. 그러면 원래 양의 정수로 000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러스 0이라는 게 있는데 2의 보수법으로 하면 그냥 이 0000 하나밖에 없는 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의 보수법에서는 이렇게 1의 보수법에서 마이너스 0으로 표시되던 게 똑같이 플러스 0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0은 하나다. 이게 답이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했던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보면요. 부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하 절대값 관련해서 이 문단의 끝부분에 보면 1000이 0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0 나타내죠? 마이너스 0 나타내는데요. 이 부하 절대값의 2의 보수법에서는이에요. 그러니까 요 1000이 자 여기 부하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부하 절대값에서 0인 마이너스 0인 요 1000이 2의 보수법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이걸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1이고 000에 대한 1의 보수는 각각 111이니까 111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2의 보수법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 전에 계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와요? 값이 이렇게 나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000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11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000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4번도 적절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1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111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하 절대값에서 이 111은 제가 왼쪽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이 111은 절대값 7이에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7을 나타내는 겁니다. 0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거는 0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이너스 7에 관한 거잖아요. 30번 문제 어려웠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했는지 확인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번에 이제 과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과학은 지문에 정보가 살짝 많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에서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답률은 기술보다는 높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기술보다는 빠르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각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 그렇다면 읽으면서 푼다. 1번 선택지 A 델타 섬유, C 섬유. 용어입니다. 그런 거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2번 통각수용기, 3번 망상체, 4번 기기적 자극이나 높은 온도, 5번 통각수용기 이런 말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읽으면서 그 말들과 관련된 정보 탁탁 짚으면서 빠르게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32번 윗글에 통증 신호에 전달이 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통증 신호의 전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사실적 이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번, 32번 전부 읽으면서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술 형식만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은 기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니은과 관련하여 정보 이해하면서 공통점 있으면 공통점 주목합니다. 34번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번 선택지 앞에서 아스피린이 다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A의 문맥적음이네요. 그럼 A의 문맥적음이도 미리미리 읽으면서 파악해 놓으면 좋았겠죠. 예측하겠고요.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보면서 31, 32 두 개 다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통증, 여러분 뭔지 잘 알 겁니다. 조직 손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게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것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감각의 일종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방어적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는 물리적 충격에 의한 기계적 자극, 높은 온도에 의한 자극,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자극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극의 종류 빠르게 짚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짚고 감각신경의 말단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신경 말단을 통각수용기라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각수용기가 무엇인지 그 개념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개념 이해하면 되는데 결국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통각수용기고요. 통각수용기는 피부에 가장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각수용기와 관련해서 피부에 많다 주목을 해주면 되는데 내장 부위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대비되는 짝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읽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통각수용기가 많으면 당연히 통증을 잘 느끼고 어디에서 아픈지 어느 지점이 아픈지 잘 알 수 있겠지만 통각수용기가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통증 위치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죠. 후각이나 촉각수용기 등에는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수용기 반응이 감소되는 감각적응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각이나 촉각수용기는 이거는 감각 적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지만이에요. 그러면 대비되는 짝이죠. 그러니까 통각수용기에는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감각 적응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각 적응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가 중요한 말이 되죠. 그러면 통증은 우리가 결국은 적응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잘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려면 아플 때마다 그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몸은 위험한 상황에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문단 봤습니다. 그럼 이제 1문단 관련해서 31번에서 2번 선택지 통각수용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1번 선택지는 판단 당연히 안 되겠죠. 아직 우리가 A 델타 섬유 못 봤으니까. 통각수용기가 많은 부위일수록 통증 위치를 확인하기 쉽다라고 되는데 이거 대비되는 짝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피부와 관련해서 이해한 겁니다. 적절하겠고요. 일치하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도 역시 통각수용기를 시작하네요. 판단해봐야죠. 통각수용기는 수용기의 반응이 감소되는 감각적응 현상을 일으켜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되는데 통각수용기는 감각적응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비되는 짝을 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말 만든 거죠. 그렇다면 31번에 5번 일치하지 않는다.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답이 확실하게 나오면 사실은 다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1문단 가지고서 답 확실하게 나왔고요. 2문단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통각수용 신경섬유에는 A델타 섬유, C섬유가 있대요. 그럼 설명하는 대상이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대상이 두 가지면 기본적으로 이 둘은요. 공통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또 잘 파악하는 읽기를 해줬어야 되겠는데 A델타 섬유 통각수용 신경섬유니까 이건 당연히 통각수용기에 있겠죠. 통각수용기에 있을 텐데 기계적 자극이나 높은 온도 자극에 반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섬유입니다. C섬유도 기계적 자극이나 높은 온도 자극에 반응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둘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한다.
요거 같이 주목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A 델타 섬유랑 C 섬유에 대한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쵸? 31번에 1번 선택지. A 델타 섬유는 C 섬유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쵸? 거기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아직 못 본 말이에요. 직경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보면 A 델타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피질로 전달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델타 섬유를 따라서 이렇게 통증 신호가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대뇌피질로 이제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과정이네요. 단계가 있으면 이렇게 단계를 좀 끊으면서 읽어주세요. 대뇌피질에서는 날카롭고 쑤시는 듯한 짧은 초기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일어나는 위치를 파악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A 델타 섬유에 관한 내용인데 뒤에 봤더니 C 섬유를 따라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 델타 섬유, C 섬유 이거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뇌피질로 전달되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C 섬유를 따라 통증 신호가 대뇌피질로 전달되면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을 느끼고 A 델타 섬유를 따라 통증 신호가 대뇌피질로 전달되면 날카롭고 쑤시는 듯한 짧은 초기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초기 통증은 A 델타 섬유, 뭔가 이렇게 욱신거리고 둔한 이런 지연 통증은 C 섬유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대비되는 짝을 주목해 줬어야죠. 그럼 문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 좀 더 빨리 했잖아요. 즉 31번에 1번 선택지 여기서 읽으면서 빠르게 판단됐어야 되는데 여기 대비되는 짝이 또 있습니다. A 델타 섬유 직경이 크고 전도 속도가 빠르다. 직경이 크고 전도 속도가 빠르니까 날카롭고 쑤시는 듯한 짧은 초기 통증이에요. 짧은 초기 통증. 그 다음에 C 섬유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작고 전도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대비되는 짝, 요 차이점을 가지고 또 역시 앞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다 잘 이해를 해야 했어요. 그러면 31번에 1번 A 델타 섬유는 C 섬유보다 직경이 크고 전도 속도가 빠르다. 뭐 당연히 금방 판단하죠? 네, 1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문단까지 봤는데 저기 32번에서 이제 통증 신호의 전달에 대한 판단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 통증 신호의 전달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32번에 1번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는 대뇌피질로 전달되지 않는다? 지금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피질로 전달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봤으면 당연히 32번에 1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읽고서 32번의 정답도 골랐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단까지만 읽었지만 우리는 31번과 32번의 정답을 다 고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답을 골라야 했고요. 그 다음에 32번의 3번 선택지 A 델타 섬유를 통해 초기 통증을 느끼고, 그렇죠? A 델타 섬유를 통해서 초기 통증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C 섬유를 통해 지연 통증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32번에 3번 적절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단 머리 아래쪽에서 발생한 통증 신호의 전달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각 수용기가 받아들인 자극이 전기적 신호로 이제 바뀌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통각 수용기에서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제 통각 수용기랑 연결된 뭔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1차 신경섬유가 이제 통각 수용기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신경섬유를 따라 전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척수에서 나오는 2차 신경섬유를 따라 또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가 돼서 시상을 거쳐서 중추인 대뇌로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딱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좀 끊으면서 읽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신경섬유와 2차 신경섬유는 척수에서 서로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척수라는 데서 이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시냅스는 이제 각주를 참고하면 되겠는데 각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신경섬유의 말단 부위와 다른 신경이 수십 나노미터의 간격으로 아주 가까이 접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신경섬유가 척수에서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통증 신호의 전달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가까이 접하고 있더라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1차 신경 섬유에서 이제 분비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 신경 섬유의 기능 역할, 기술 지문, 뭐 과학 지문 이런 거 읽을 때, 특히 이제 과학에서는 생명과학 지문을 읽을 때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는 출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아요. 알겠죠? 명심하고. 그러면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된다고 하는데,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낯선 용어 주목을 해주고, 이게 이제 1차 신경섬유에서 분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차 신경섬유 말단에서 분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루탐산의 역할, 2차 신경섬유에 있는 이 2차 신경섬유에 있는 자, 이것들 두 개입니다. 이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면 뭐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도 좀 파악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일단 이 글루탐산이 이 두 가지 AMPA 수용체 및 NMDA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 역할 나타내는 말 주목하고요. 그런데 NMDA 수용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MDA 수용체는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글루탐산에는 이 AMPA 수용체만 먼저 활성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MPA 먼저 활성화되고요. AMPA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되면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2차 신경섬유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요소 표시를 하면서 단계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이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면 통증 신호가 2차 신경섬유로 이제 전달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통증 신호는 시상을 거쳐 이렇게 대뇌피질로 전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계를 좀 끊어주면서 2차 신경섬유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시상을 거쳐서 대뇌피질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이 과정을 이제 좀 더 또 세부적으로 이해를 해야 했던 것이죠. 네. 그쵸? 그 다음에 AMP 수용체에 의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는데, 이렇게 유입이 되면 뒤이어서 NMD 수용체도 활성화된대요. 그리고 무엇도 이제 유입이 되냐면 칼슘 이온도 유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AMP 수용체에 의해서는 나트륨 이온이 유입, 그 다음에 NMD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칼슘 이온이 유입. 그러니까 이 둘과 관련해서 이런 차이점 관련해서 이런 말도 여러분이 주목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이제 칼슘 이온으로 인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칼슘 이온의 역할, 기능 역할 중요하다고 했죠? 칼슘 이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뇌피질로 통증 신호의 전달을 일어나지 않지만 통각 수용기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극에 대해서도 통각 수용기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게 칼슘 이온과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칼슘 이온에 관한 정보로 이런 말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단과 관련된 선택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또 해봅시다. 3문단 봤는데요. 이 3문단과 관련해서 32번의 2번 선택지 1차 신경섬유와 2차 신경섬유가 시냅스를 이루는 부위는 척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척수에서 1차 신경섬유, 2차 신경섬유가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는 정보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글루탐산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글루탐산은 1차 신경섬유에서 분비된다는 것 우리 확인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판단했어야 되겠고요. 다음 문단을 이제 보겠습니다. 4문단 보면 서브스턴스 P라는 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럼 앞에서 이제 글루탐산 관련된 정보 쭉 읽었고요. 이제 서브스턴스 P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경전달 물질은 1차 신경섬유에서 이제 분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신경섬유 말단에서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역할은 2차 신경섬유에 있는 NK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능 역할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NK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통증 신호를 2차 신경섬유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통증 신호는 그러면 이제 시상을 거쳐서 대뇌피질로 들어가 통증을 느끼게 하고 망상체와 신상하부 등 뇌의 여러 부분을 포함하는 대뇌 변형계로 전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뇌 변형계가 있고 이 대뇌 변형계에 망상체와 시상하부가 이제 구성 요소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짓고 그것의 구성 요소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자율신경과 내부 분계를 자극하여 통증에 대한 행동이나 감정 반응을 이제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문단도 이제 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4문단 관련해서 판단을 또 좀 해보면 32번에 4번 선택지에 대뇌변형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뇌변형계는 말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뇌변형계에 통증 신호가 전달되면 통증에 의한 행동이나 감정 반응이 일어난다. 어렵지 않게 금방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에 5번 선택지 서브스턴스 P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차 신경섬유에서 분비된다. 여기 확인했던 것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이니까 신경전달 물질은 1차 신경섬유에서 분비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32번에 5번 적절하겠죠. 네. 그러면 32번 선택지 다 판단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편 망상체에서 1차 신경섬유의 말단으로 뻗어 있는 신경섬유 말단에서는 엔도르핀, 엔케팔린, 다이노르핀 같은 진통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망상체에서 1차 신경섬유의 말단으로 뻗어 있는 신경섬유 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엔도르핀, 엔케팔린, 다이노르핀 같은 이런 진통,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은 1차 신경섬유의 말단에 있는 아편 수용체랑 결합한대요. 그러면 이 구성 요소를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결합합니다. 자, 그러면 분비가 이루어지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의 핵심적인 내용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결합하고요. 1차 신경섬유에서 서브스턴스 P가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요. 자, 이런 기능을 또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브스턴스 P가 1차 신경섬유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브스턴스 P에 의하여 통증 신호가 이제 전달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서브스턴스 P가 분비되는 걸 억제하니까 당연히 통증 신호가 2차 신경섬유로 전달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단계를 안 나눠도 되고요.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 자, 이런 기능 역할을 주목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통증 억제 시스템은 신체가 외상을 입은 상황에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그렇죠? 너무 계속 아프기만 하면 어때요? 너무 괴롭잖아요.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느끼지 못하게 하여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번에 판단 못한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망상체로 시작하는 것. 지금 여기 망상체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31번에 3번 선택지죠. 망상체에는 1차 신경섬유의 말단으로 뻗어 있는 신경섬유가 있다. 1차 신경섬유의 말단으로 뻗어 있는 신경섬유 있지요. 네, 일치합니다. 그래서 31번에 정답 5번, 그렇죠? 그 다음에 32번에 정답 1번 다 읽으면서 우리가 두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33번을 보겠습니다. 기억 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과 뇌는 모두 2차 신경섬유에 있는 수용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과 관련해서 자, 우리 AMP의 수용체, NMD의 수용체 이것들은 다 2차 신경섬유에 있다는 것 지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뭐 두 가지와 관련해서 2차 신경섬유에 있다는 걸 긁으면서 주목을 했으면 더 빨리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의 2번 선택지를 보면 기억은 1차 신경섬유에서 분비된 글루탐산과 결합하여 활성화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억. 이 AMP의 수용체는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 소량의 글루탐산에 의해 먼저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이제 설명을 보면 AMP의 수용체 및 NMD의 수용체랑 이 글루탐산이 결합해서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서 글루탐산에는 AMP의 수용체만 먼저 활성화된다고 했으니까 2번처럼 글루탐산과 결합하여 활성화된다라고 말하는 것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니은은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 억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NMD의 수용체 마그네슘의 이온에 의해 억제되어 있다는 정보 거기 바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번을 보면 니은에 의해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 통증 신호가 대뇌피질까지 전달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NMDA 수용체랑 칼슘 이온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시험지 오른쪽 단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NMDA 수용체도 활성화되어 칼슘 이온도 유입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칼슘 이온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목했냐면 칼슘 이온으로 인해 대뇌피질로 통증 신호의 전달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란 말을 보면서 통각수용기의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걸 주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통증 신호가 대뇌피질까지 전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달되는 거 아니라고 방금 전에 읽었죠? 그럼 4번이 답이죠. 이것도 사실적 이해에 관한 문제예요. 5번 기억이 활성화되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 니은이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MP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죠. 그래서 시험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AMP 수용체 위에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MDA 수용체도 활성화돼요.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입되면 니은이 활성화된다는 것 적절합니다. 33번 답 4번 확인했고요. 34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첨부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기를 보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손상된 세포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포가 손상이 되면 아무래도 통증 느낄 수 있겠죠. 통각수용기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역치를 낮춘다고 했습니다. 역치라는 거는 거기 각주에 나와 있는데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 그러니까 역치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통증을 잘 느낄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통증을 잘 느끼게 되는 건데요. 아스피린 같은 약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피린 선택지가 다 아스피린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한대요.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을 잘 느끼게 하는 거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게 되면 당연히 통증을 잘 못 느끼게 하는 거죠.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겠죠. 한편 강력한 진통제인 모르핀은 엔도르핀의 분자 구조와 유사하여 아편 수용체와 잘 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문에서 확인했어야죠. 엔도르핀 어디서 봤어요? 아편 수용체와 결합한다는 것도 어디서 봤어요. 이게 이제 지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문의 마지막 문단 보면 두 번째 줄 엔도르핀이 있고요. 그 엔도르핀이 신경전달 물질인데 마지막 문단의 네 번째 줄 보면 아편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도르핀은 원래 아편 수용체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핀이 엔도르핀이랑 비슷해서 엔도르핀처럼 아편 수용체랑 잘 결합한대요. 그러면 아편 수용체랑 이제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서브스턴스 P가 분비되는 걸 억제합니다. 서브스턴스 P는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스턴스 P가 분비되는 걸 억제하면 당연히 통증 신호가 2차 신경 섬유로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 말은 결국은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증을 잘 못 느끼게 하는 거니까 진통제로 쓰이는 거예요. 진통제로 쓰이는데 중독성과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정말 마지막에 이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그러면 아스피린은 통각수용기 활성화를 어렵게 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기에서 결국 어떤 정보를 이해를 한 겁니까? 아스피린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증 완화시키는 거였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통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통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통각수용기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르핀은 아편 수용체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통증 신호의 전달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서브스탄스 P였는데 그 서브스탄스 P의 분비를 억제를 하니까 결국은 통증 신호의 전달을 억제한다고 말하는 건 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 1번을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여러분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야 했어요. 그게 이제 답 1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2번부터 보면 엉뚱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스피린은 손상됐던 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보기의 내용과 어긋나죠. 보기에서 이 아스피린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보기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엔도르핀의 분비를 활성화시키겠군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르핀은 엔도르핀과 비슷해요. 그래서 아편수용체랑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아스피린은 통증 자극의 세계를 줄여 통각소용기의 반응을 감소시키고 라고 되는데, 아스피린 자체가 그 아프게 느끼게 만드는 자극의 세기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스피린 자체가 그 자극의 세기를 어떻게 줄입니까? 세게 바늘로 탁 찌르면 많이 아프잖아요. 이게 세게 바늘로 탁 찌르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 아스피린이 줄여줘요? 딱 찔렸을 때 자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요. 이런 말이 넘어가면 안 돼요. 통각수용기의 반응을 감소시키고, 모르핀은 엔도르핀과 반응하여, 모르핀이 엔도르핀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모르핀은 엔도르핀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편수용체랑 결합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죠. 4번입니다. 아스피린은 통각수용기를 둔감하게 하여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지 못하게 하고, 아스피린이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는 보기 없어요. 모르핀은 서브스턴스 P랑 반응하는 게 아니죠. 이 모르핀은 아편수용체랑 결합해가지고 서브스턴스 P의 분비를 억제하는 거죠. 아스피린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까? 회복시킨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핀은 진통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서브스턴스 P의 생성을 촉진. 모르핀은 아편수용체랑 결합해서 서브스턴스 P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다 내용이랑 어긋나죠? 네, 34번의 정답 1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35번.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문맥적 의미가 일어나다, 어떤 조직 손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현상,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현상, 일이 발생하다라는 것 관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주어가 어떤 현상, 일이어야 될 텐데 이거의 주어가 나예요, 나. 나. 이건 기상하는 거죠, 기상.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감기로 오한과 두통, 이 오한과 두통이 어떤 현상 1이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것의 주어가 지금 어떤 현상 1이니까 이게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의 의미 속성이 유사한 거 답으로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솜털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현상 1이 앞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솜털이 일어나다는 것은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는 거겠죠. 망에 가던 회사가 일어나. 자, 이거의 주어는 회사입니다. 회사.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주어입니다. 어떤 현상이 주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의 의미 속성의 유사성을 판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문학은 여러분 이제 남궁희 쌤이랑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 당부의 말로 이 시간에 이제 수업을 마치자면요. 우리 독서 공부요. 여러분 식대로만 읽고 문제 풀다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난도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예측하기부터 출제 요소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출제 요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런 일련의 이 과정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익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과정과 방법에 따라서 능숙하게 자신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독서의 강자가 되는 거고요. 특히 2학기 때 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도 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 다른 과목에 시간 더 많이 투자해서 공부 밸런스까지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곧 수능 대박이죠. 자,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